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계속해서 뉴스에서 짚어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상태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인선이랄지 또 일자리 정책이랄지 그 부분에서 관련자들의 어떤 충돌, 이런 양상을 좀 빚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선 관련한 부분인데 어제 임종석 실장이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 부분도 있죠. 물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보시고 각 주장을 좀 취합해서 입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자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 배제 원칙은 계속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직접 해명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올바른 모습이다. 뭐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라는 거, 또 시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직접 밝힌 뭐 쟁점 부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단 지금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뭐 처음으로 좀 빠른 시간에 좀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역대 정권에서 항상 이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했지 않습니까? 예. 5가지 항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공직에 기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들을 이미 2012년과 함께 또 지난번 선거, 이번 선거 때도 약속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로 등장한 것은 이제 위장 전입 문제인데, 사실 이제 위장 전입에도 어제 임종석 실장 이야기는 직접 발표한 건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사과도 같이 포함한 것 같은데, 거기엔 또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부동산 투기형 위장 전입이 있고 교육형 위장 전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예전을 보면 주로 부동산 투기형 위장 전입은 대부분 낙마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보통 넘어간 사례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빵 한 조각, 이제 그다음 닭다리 뭐 고기 닭 한 마리 뭐 여기에서 이제 봐달라고 한 이야기도 결국은 좀 경중을 따져달라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본인들이 아마 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쉽게 해결되지 않는 국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장 전입이라는 건 항상 불거지는 문제임에도 문 대통령이 진짜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그러니까 어제 오전 기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그 간사들하고 위원장하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좀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좀 초기에는 좀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랬죠. 이게 위장전입 그 경우가 과거에도 보면 이 단독 건만으로 사실은 이 낙마 사유가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자 지금 여러 건들이 다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5개 기준 가운데서 논문 표절 빼고는 4가지가 다 지금 조금씩 뭔가 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관련이 되고, 자 그래서 이거 조금 좀 힘든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류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모였는데 이제 청와대가 이제 이런 그 발표를 한다고 하니 그럼 지켜보고 하자. 이렇게 됐는데 청와대 이제 발표하고 난 뒤에는 사실은 더 야당 쪽이 격앙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거를 그 대국민 사과 또 이 청문위원들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게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야권 쪽에서는 어찌됐건 뭐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인선 발표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국면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어제 오전에 그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관련해서 이 전입 위장 전입 비리가 2건이 지금 의혹이 지금 불거지는 것, 그것은 사실은 좀 약간 좀 기름을 부은 격이 좀 된 것 같아요. 거기다 뭐 강경화 지금 외교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대통령이 이제 그 배경 설명까지 하면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위장 전입 사례가 이제 초반 인선에 너무 지금 여러 건이 지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런 거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이제 판단인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응답을 좀 해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네, 청와대도 뭐 가벼이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수석보다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통령의 의중을 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야당하고 뭔가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 점에서는 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저는 전혀 그게 근거가 없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굉장히 소탈한 행보라든가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직접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더라면 아마 야당에서 저렇게 반발할 여지를 아예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저는 솔직히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장관들이 줄줄이 지금 인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또 다른 뭔가 논란이 불거지거나 잡음이 생겼을 때 그때 그러면 대통령이 또 나와야 되는가 이런 아마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등 떠밀려서 사과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은 이건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경화 후보자 위장 전입 문제를 이른바 자진 납세하면서 밝혔던 그 시점에 차라리 한 번쯤 논의를 해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야당에게 요청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문제를 풀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 결국 김상조 이 후보자 내정자 문제까지 위장 전입 문제까지 불거지고 난 다음에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이런 식의 어떤 요청을 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든 것은 그렇게 적절한 방식은 아니다. 타이밍상으로 좀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점은 아마 청와대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도 사연이 있듯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위장 전입이라는 게 사실상 어쨌든 불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예, 아마도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 목적성이라든지 반복성이라든지 그 시점을 좀 보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살인죄를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을 결정을 할 때의 살인의 동기가 무엇인지, 피해자가 어떻게 살해야 되었는지, 뭐 사실은 이 범죄의 행위 자체의 양태를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따져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라든가 비판을 가기 때문에 위장 전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이지만 그 위장 전입의 동기나 이런 것들을 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위장 전입 자체가 명백하게 불법이지만 사실상 이게 인사청문회 되기 이전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게 그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지를 또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인사청문회가 2000년도 도입된 이후부터 이게 사실상 고위공직자 검증의 어떤 틀로서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위장 전입이 불법이고 불법인 뿐만 아니라 이제 형사처벌까지 되는 아주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직자 되기 이전의 시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조금 악질적인 어떤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이 위장 전입을 굉장히 뭐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도덕적인 어떤 그게 굉장히 낮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난을 가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의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추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임종인 비서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 착한 불법이 있고 나쁜 불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 검증을 했을 때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임명을 지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정말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설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럼 해명을 하면 뭐 거칠게 표현하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전국이 정리가 될 것이냐. 이런 물음도 또 남게 되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표결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일단 이제 뭐 아무래도 좀 기싸움의 형태가 있죠. 사실 뭐 대통령이 직접 하는 물론 내용으로 보면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하는 것 자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다 뭐 이런 식인데 왜냐하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어떤 전국에 어떤 풀어나갈 수 있는 또 지지도가 지금 워낙 미치니까 뭔가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 고리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게 호재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을 어떤 좀 견제하고 이러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 목적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나오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이제 아마 조금 힘겨루기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자기들 스스로 했던 좀 다지는 것들 그게 필요할 거.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특히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호남 출신을 국민의당에 앞장서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생기면 호남 지역 여론 자체가 지금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보면 어차피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낙연 후보자는 결국 막 통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힘겨루기 양상 이런 양상으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호재를 또 놓치는 거 쉽진 않겠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발표될 내각이 꽤 많이 남았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도 더 뭐가 나오는지가 이게 상당히 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제 초기 내각 구성에 좀 상당한 차질을 빚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사실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인수위가 없는 기간에 지금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각이 좀 구성이 돼서 굴러가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면들이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좀 선순환 트랙으로 계속 갔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동거 정부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 제가 보기엔 조금 악순환 그 트랙으로 좀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말 중에 뭐 전병헌 정무수석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다니면서 좀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일단 나온 이상은 지금 뭐 다시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한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표결까지 간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국민의당 가능하면 바른정당까지도 예. 좀 설득을 해서 지금 이제 하는 어찌됐건 뭐 표결에도 대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여가야 될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인선 아닙니까? 총리가 결정이 돼야 이제 그 이후 인선이 가능해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총리 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통과가 되면 곧바로 지금 이제 후속 장관들 지금 예. 명단 발표하려고 제청받아서 곧바로 발표하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금 못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유 불문하고 빨리 이 상황을 푸는 것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야당하고 힘겨루기 양상으로 가면 안 된다. 청와대하고 대통령이 더 몸을 낮추는 모양새를 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때 정부 조직 개편하는 문제하고 김정은 이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 당시 이제 후보자 인사검증 문제 때문에 결국 그게 잘 풀리지 않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막 푸들푸들 떨면서 야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이 경색되고 결국은 그 인사검증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가지고 박 대통령 지지율이 60%에서 40%대로 확 떨어졌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힘이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야당하고 계속 반복되면서 대립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인사 문제 이제 처음 시작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야당하고 더 대립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이전 정부가 했던 그런 이제 패턴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럼 벌써부터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청와대하고 대통령 스스로 좀 더 몸을 낮추고 좀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 오히려 소탈하게 더 몸 낮추는 모습들을 더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뭐 또 있을 것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인사검증 5대 원칙, 뭐 그동안에 제시한 거 제가 볼 때는 그 인사검증 5대 원칙도 이거는 이제 빼주십시오. 이건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이상한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위장전입 문제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럼 불법을 저지른 사람도 이제 장관시켜도 괜찮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이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다 노력하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어떤 제약이나 이런 요건들이 있다는 점은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5대 원칙 자체를 뭐 폐기하거나 더 완화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대통령이
좀 더 몸을 낮추고 야당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5대 원칙, 인사검증과 관련된 5대 원칙을 폐기하거나 이 기준을 낮추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그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당시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이력 속에서 높은 도덕성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상당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굉장히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폐청산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뭐 그냥 관행 쪽으로 그냥 위장전입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대에서는 정말 이것을 결연하게 끊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5대 원칙 인사검증과 관련된 이 부분을 뭐 폐기하겠다거나 아니면 기준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가는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낮은 키로 가줄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야당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야당에서 뭐 협조를 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사람 뭐 이낙연 후보자를 통과시켜 달라라거나 강경화 후보자를 통과시켜 달라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차제에 어떤 인사 검증 툴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이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이 여당이 될 때, 여당이 야당이 될 때 인사 검증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실제로 뭐 기준 또 이번에 뭐 인사 검증 뭐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도 네. 이 위장 전입은 조금 도덕성이 뭐 좀 괜찮은 거니까 또 되는 거고 또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고무줄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번에 후보자를 가지고 통과시키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좋지만 그것과 결부해서 어떤 인사 검증을 가지고 갈 것이냐 누가 보더라도 누가 여당을 하거나 누가 야당을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괜찮다라는 그 기준을 이번에 차제에 마련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논의 자체가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야당과의 어떤 협상 자체가 국민들을 결국에는 설득하는 과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바른정당에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인사검증 기준을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어찌됐든 야당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걸 마냥 발목 잡게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그럼 인사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 만약에 그 5대 원칙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부분이 일단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지고 통과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아주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업식에 와 있는 심정이다. 그래서 개업식에 와서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물건이 너무 하자가 심해서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비유적인 표현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표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총리 후보자를 뭐 물건에 비유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뭐 이현주 의원은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좀 감정적인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그냥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근데 아마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급적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특히 또 이제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조금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왜냐하면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당 내부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식의 입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은 상당히 어떤 좀 위기스러운 측면에 있다. 왜냐하면 어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의 존재감, 이거 자체를 지금 살리지 못하면 사실 당 자체도 흔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럼 지역에서 완전히 지금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런 내부적인 또 지금 지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따지자면 지금 국민의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어떤 강렬한 어떤 반대 입장을 서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처한 상황이나 또 국정의 어떤 운영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 어느 큰 틀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합의로 모아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결국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과연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어떤 큰 틀에 따라서 국민의당도 좀 한데 문제는 저렇게 의원들이 상당히 좀 열받은 이유가
이 문자 폭탄 때문에 상당히 예. 좀 그런 면이 있대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개별 의원들 제가 이제 물어보면 네. 그냥 그 의원들 그 청문회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크게 그래 할 생각 안 했는데 그 밤을 지나면서 이 문자 폭탄 때문에 뭐 지금 수천 건, 뭐 몇천 건씩 들어오니까 의원들 네네. 스스로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정확히 좀 지적을 해주고 좀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다른 당 의원들을 상당히 자극한 측면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말씀 나온 김에 그럼 문자폭탄 관련해서 맥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짚어서 넘어가도록 네네. 하죠. 저희가 뭐 계속 지난주에도 알아보긴 했었는데, 이원주까지죠? 예, 예. 알아보긴 했었는데, 문자폭탄 자체에 대해서 뭐 어떤 의견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거를 뭐 차후에 의견을 개진하시더라도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인지 뭐 그 부분은 사실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는 한 알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 거라고는 맞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러면 여권 측에서 혹은 뭐 이렇게 더 다른 주체가 나서서 뭔가를 좀 해결하도록 다독여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내는 문자폭탄을 왜 민주당 보고 해결하고 대통령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지 네.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른바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처럼 이른바 문바들이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솔직히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걸 대통령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 문자 내용도 제가 볼 때는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또 다양한 그러니까요. 의견들이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를 맞았다고 해요. 문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낙연 후보자 뭐 인사검증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행동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도 국민의 한 정치 참여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제 문자 내용 중에서 뭐 욕설을 섞어서 보낸다거나 예.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국회의원이 죽는 소리처럼 막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회의원의 의견의 그 발언이나 의견에 대해서 당신이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 댓글도 달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접 의원실에 전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표현 방식이 부담스럽고 껄끄럽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의견이나 이런데 아예 귀 닫고 눈 닫고 있겠다라는 얘기로 비춰져서 굉장히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참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좀 국회 차원에서 좀 진지하게 또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차라리 이렇게 문자를 받았다고 하면은 국회의원이 입장을 밝힐 때 차라리 문자만 보내지 마시고 제 홈페이지에 글도 남겨주시고 좋은 제언이 있으면은 많이 제언해 주십시오라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국민들을 유도해 줄 수는 없나요? 저는 그런 방식들도 있는데 왜 문자 맞았다고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지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한번 인용 주장을 하신 건지 그건 한번 모르겠지만.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는지. 사실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SNS나 문자라는 그 자체가 이제 워낙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정치 참여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폭력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당한 정치 참여나 의견 참여라는 뭐 다른 길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의견이 있다고 해서 청문위원들한테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무 어떤 그 청문 뒤 숨어서 문자를 그렇게 수십 통 또 밤에 잠도 못 자게 계속 보낸다는 것 자체가 예.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 보낸 거 보면 밤새도록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2만 건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시시때때로 수시로 밤에 자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보낸다는 것은 저거는 뭔가 내가 의견을 표현하기보다는 공격하는 수단이죠. 어떤 저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의견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문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을 대표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따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설이나 또 어떤 비난이나 예. 이런 걸 한다면 누가 앞으로 청문위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들은 예를 들어 표현의 방식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런 식의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상대방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것 자체는 하나의 폭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보십시오. 성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도 보면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봐. 나는 그냥 저 사람한테 뭐 재밌어서 한 이야기인데 받으린 사람 입장은 그거를 굉장한 폭력으로 느낄 수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상대방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보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거는 충분히 폭력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내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 자체도 보면 충분히 의사소통은 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폭력적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그건 충분히 저는 자제돼야 할 부분이다.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청문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는 거는 사실이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청문위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특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민주당 탈당할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들로부터 그 사실은 문자 폭탄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그런 문자 폭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자 폭탄을 받는 의원들이 나름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갖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문자의 내용이라든가 또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 개인인들이 이렇게 보냈다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잖아 있다. 자, 이런 것까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같은 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런 식이면 이거 우리 야당들은 존립 가치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청와대가 이끄는 대로 또 그 여당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사실은 좀 작동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냥 가능하면 넘어가 주려다가 지금 넘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선을 지금 긋고 나온 그런 상황으로까지 좀 오게 된 네. 상당히 중요한 그 변수로 작용한 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집권 여당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라면 결국 그게 감정을 상하게 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 구조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네, 이제 두 분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자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일반인이거나 사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문자를 보내는 거, 문자를 보내고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자를 국민들이 보내는 그 대상 자체가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 우리 선거 때 매일마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말씀을 듣고 정말 낮은 자세로 열려있겠다라고 선거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순간에 국민들이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를 폭력이라고 하고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문자 폭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 받았을 때 한 200건, 300건까지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그 보좌관한테 물어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번호를 그대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국민들 의견을 받겠다라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때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왜 그런 것을 닫힌 자세로 하느냐. 그건 그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자 폭탄을 받는 것 자체가 업무나 이런 것들이 방해된다라고 한다면 손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용 휴대폰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휴대폰 하나 따로 해가지고 업무상 지장이 없게 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문자 받는 것 자체를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문자를 받는 고통 자체를 그걸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국회의원도 힘들겠죠. 매천통신 문자 들어오면은 괴롭겠죠, 당연히. 그럼 그걸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다만 문자 폭탄이 들어올 때 그걸 수용하는 태도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의 어떤 태도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문자나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자기 문자 보내면 돈 들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걸 받을 때 그 문자에 대해서 죽는 소리 하고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자가 들어올 때 그럼 국회의원은 내가 이런 문자 들어왔다. 그렇지만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차라리 이런 방식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좀 점잖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좀 국회의원이 좀 폭넓게 그걸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원래 더 맞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걸 옹졸해 보인다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회의원들한테 의견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든 국회의원이 제시하는 방향들로 좀 긍정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문자 폭탄은 폭력이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일 것인지 또 국회의원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국민은 5천만이에요. 그럼 5천만 중에서 국민들이 100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국회의원한테 의견 낼 수 있잖아요. 그 의견 내는 방식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뭔가 제시하고 국민들하고 소통할 의지를 좀 더 보여주는 게 저는 이런 의견들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회에서 수용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예,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뭐, 누군가 앞서는 이제 누군가 사과해야 한다면 이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상식적이니까 그런 논리 도식 구조를 따졌을 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반박을 하신 거고 지금 이제 새롭게 따져봐야 될 부분은 국회의원이 그것은 뭐 일종의 책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전 의원도 얘기한 부분이 이제 연말 후원금 시즌이랄지 선거 때는 무차별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거 아니냐. 의원들이 그것도 국민들에게. 예, 좀 뽑아주십시오라고 예. 하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되고 국민들은 안 되냐. 이런 얘기는 좀 맞지 않다. 적응해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좀 나뉘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자의 어떤 전 성격과 내용에 의해서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을 어떤 보내기 위해서 그런 문자보다는 실제로 대부분의 문자는 다 욕설입니다. 욕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의사 표시를 하겠다기보다는 내 감정을 그 사람한테 전달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꾸를 하겠습니까? 뭐 XX 그러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점잖게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수천 건을 그래 달겠습니까? 그분들도 무슨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저는 국회의원들만 마냥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보내는 분들 저는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뭐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숨어서 그냥 욕설을 뿌린 거지만 그 받는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은 던진 노리지 않는 개구리는 죽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내가 진짜 그분한테 어떤 뜻과 내용에 있어서 보내는 문자와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욕설 한번 던지는 거는 그는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특정 사이트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이트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여성 비하나 뭐 모든 것들이 그냥 많은 배설의 창구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저런 문자가 사용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국회나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죠. 의견 전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틀과 좀 내용과 형식 이런 걸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예를 들어 밤 1시에, 새벽 1시에, 2시에, 3시에 그냥 보낸다는 거, 네.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거는 국민들의 의사기 때문에 당신이 수용해야 된다, 국회의원한테 저는 그렇게는 강요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다면 보내는 분들도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뜻 자체, 그러니까 대체로 전달될 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을 써야지 저는 저런 식으로 왕창 보내고 그것도 욕설로 보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뭐 욕설을 보내는데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의견이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는 뭐 왜 싫겠습니까? 근데 욕설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는요.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전에도 그렇지만 달걀 사료도 맞기도 하고 밀가루도 좀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맞았을 때 우리가 외국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왜 비교를 합니까? 맞았을 때 그냥 툭툭 털고 그 사람의 의사표현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넘어가면서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국민들한테 오히려 보여주면 다음번에 내가 문자 보내는 것 자체가 이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런 게 선례로 남아줘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거 받고 난 다음에 막 화내고 왜 나한테 밀가루 뿌렸냐고 경찰에 바로 이제 고발 조치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태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 내용이나 비난성의 문자라든가 아니면 욕설이 들어간 거나 이런 행동 자체를 제가 옹호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의 그런 정치인의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다른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고 건전하게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좀 더 다른 창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견 수렴은 참 조금, 예, 예, 제가 좀 말씀 주시죠. 예, 약간 좀 다른 네네.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선 이번에 그 문자 폭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분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너무 차분하게 보니까 이제 그 고통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더 오히려 짠하던데. 네. 예, 근데 사실은 차명폰 쓰는 의원들도 많아요. 저런 것 때문에. 공식적인 폰은 차명폰 쓰고 개인적인 폰 따로 쓰고 이런 분이 있는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냥 구별 없이 그냥 난 솔직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냥 자기 번호 공개하고 쓰는 분도 네.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아마 더 이번에 피해를 더 많이 입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 일일이 대꾸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말 업무용으로도 또 개인용으로도 한 가지 폰 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들하고 계속 소통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문자가 들어오면 그거 다 볼 수가 없다 보면
중요하게 보좌관하고 소통해야 될 순간에도 소통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호소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필요는 있고요. 네. 그리고 좀 현실 정치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정의감에 붙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발목 잡게 하느냐라고 지금 문자를 이제 대거 이렇게 보내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도 좀 생각을 좀 한 단계 더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이게 사실은 결국은 그러니까 문재인 그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지금 이제 예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좀 생각보다 빨리 지금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문자 폭탄 받고 나면 의원들도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돼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예. 자, 그러면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좀 잘 좀 그 지지 세력들이 좀 헤아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욕설이나 이런 무차별적인 어떤 문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부터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자를 보낼 때에 본인의 어떤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이름이나 사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지만 문자 보낼 때 본인 휴대폰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번호가 다 뜨면 수사가 들어오면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들에게 보내는 문자 내용 자체가 대부분 다 형식이나 예의나 이런 것들을 갖춘 문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예의 바르지 않게 보낸 어떤 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반말 정도이지 거기에 막 협박을 하거나 그런 문자는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CG에 보낸 그런 문자 리스트 목록으로 해서 네네. 살짝 보여지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내용을 갖춰서 쓰는 어떤 그런 문자들도 굉장히 물론 많이 받은 있습니다. 의원들은 욕설이나 좀 협박성인 말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고 그건 있습니다. 팩트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 팩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욕설이 대부분이다라고 전제로 하고 이게 네. 정말 불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좀 이중성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냥 휴대폰을 먼저 국민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이 휴대폰도 우리가 달라고 해서 번호를 준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공개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국민들이 소통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전달하는데 번호 줄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의견을 전달할 때에는 그 의견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만 좋은 이야기도 정말 막 비난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곱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점은 뭐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도 유의해서 네. 예의를 갖춰서 의견을 예. 전달하는 게 좀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번호 생각합니다. 줬다는 거는 그런 팩트가 아닙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번호를 준 게 아니라 누가 공개를 줬습니까? 했다는 거죠. 아니 공개되는 건 그건 다른 사람이 공개가 된 공개를 한 거죠. 부분이군요. 예. 국회의원이 공개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표창원 의원 그 어떤 문제 생겼을 때 어떤 또 네네. 다른 대학생분이 그 국회의원들 내부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전화번호를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전화번호는 공개가 되지만 국회의원 개인 폰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제 한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밀가루 뿌리고 계란 투척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죠. 왜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폭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 분명히 차단을 해야죠. 그런 거 안 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의견 표현의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계란이 돌멩이가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물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국회의원한테 의견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한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걸 알아서 옹호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 질서를 자체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볼 때는 그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좀 듣겠습니다. 수정을 해야 될 이야기죠. 계속 들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네. 김정은 평론가 말씀 듣고 이 얘기 정리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요. 제가 그게 말- 행동이 정당화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예. 아니라 그걸 수용하는 태도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국민들이 했을 때 그걸 정치인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그런 행동을 앞으로 더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교훈 효과가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인들 수용의 문제로 따집니까? 아니죠. 그건 애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아니요. 그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멩이 던지고 하는 걸 갖다가 그걸 국회의원들이 수용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 그건 폭력입니다. 아니, 그런 제가- 선을 그어야죠. 아니요, 제가 지금 돌멩이를 던졌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계란이 밀가루나- 돌멩이가 될 수 있는 거 그것도 똑같은 아니요, 거예요. 그건 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의미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네, 일단 그걸 똑같이 예. 비유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할 때 의사표현의 방식에 익숙치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라면 그 의사표현을 건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로 국회의원이 유도할 책임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왜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는가? 저는 이번에 문자폭탄 보낸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소리칠 때는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국회의원들이 문자 확실하게 보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 봐 오히려 걱정돼요. 이 얘기는 돌려서 말하면요.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국민의 의견들을 얼마나 잘 수렴했는가에 관한 문제로 되돌아가야 돼요. 국회의원들 국민이 한번 뽑아주면 나 모든 거 다 위임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특권 누리고 국민들이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지 신경 안 쓰고 내 정치만 하면 된다고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정치 불신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관한 새로운 방법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지금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는 것에 저는 본질적인 의미는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그런 식의 태도를 앞으로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자기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라.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회초를 휘두르려면 자기도 맞지 않을 짓을 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문자라는 행위 자체로만 가지고 이번 문제를 풀어나가면 이거는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 국민들을 야단치고 그냥 넘어가는 효과밖에 안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겁니다. 국민이 의원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실효적인 창구는 꼭 필요하다 이런 데는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다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보고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죠.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라든지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 후보자는 월 1,000만 원의 자문료 논란에 지금 휩싸였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과연 문제가 있는 일이냐? 서 후보자는 자문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자문료인가? 이 부분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회사에 이제 고문으로 하면 자기 예.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회이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문이라도 할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서훈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국정원에 있을 때 남북 관계에 상당히 정통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의 남북 협상에서 어떤 상당한 어떤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KT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그 자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자문료 자체는 뭐 충분히 어떤 뭐 저보다 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본인 회사의 어떤 판단인데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분의 경력 가지고 너무 많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사회적 상징성을 조금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되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회사의 어떤 이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도 사실 지불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약간 지금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요. 예.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있었던 대선 임박한 시점에서 이제 자문료를 이제 받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워낙 계약은 1년 기간이었는데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중단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그 기관 또는 기관장이 이제 흔히들 이제 뭐 대기업도 그렇지만 이른바 이제 보험을 든다 그러잖아요. 정권 교체기가 되면 여야 불문하고 좀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의 그리고 그 시기에 정말로 그런 류의 자문이 꼭 필요했냐 이것도 사실 안 따져볼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법조계랄지 김남국 변호사께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관예우라고 해서 뭐 몇 개월 만에 뭐 억 단위의 돈을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월 1,000만 원이면 쉽게 계산하면 그럼 뭐 1년이면 1억 정도 좀 넘는 돈이죠. 그래서 뭐 그 단순히 계산 얘기로 하게 되면 이게 서로 관점이 달라서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러니까 이 금액 자문료, 이 자문 활동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자문료였는지, 성격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부분에 주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가 않았을 때에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 이게 지금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관료 출신의 어떤 사람들을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로 앉히고 사실상 일을 거의 안 준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해당되는지 따라하면 회사의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알겠습니까? 만약 이게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줬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서훈 후보자가 과연 이때 1,000만 원 월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월급에 상응하는 본인의 역할을 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이제 뭐 자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KT 스카이라이프가 도대체 국정원장 출신, 뭐 통일에 뭐 관련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좀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문을 한다라고 해서 그냥 말 한마디 몇 마디 주고받다고 해서 이렇게 돈 1,000만 원 줬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KT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뭐 자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문 의견서라든가 이런 거 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국민들 앞에 저는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2012년 대선 당시에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는 유력한 후보였고 민주당 쪽에서는 어찌됐건 문재인 그 이제 대통령이 그 당시 유력한 후보였고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뭐 이제 문제가 있긴 했으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일화되면 어쩌면 문재인 후보가 이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관측도 많았던 그 시기였고 그 시기에 이미 그 서훈 이번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자문 활동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상태에서 지금 KT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문료를 받고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 결국 KT 쪽에서 이 정권이 혹시 2012년에 문재인 정부가 수립이 되면 이분은 분명히 중책을 맡을 것이다. 남북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관련 사업을 하는데 역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논란의 지금 핵심인 겁니다. 사실. 네. 김성환 변호사께서요. 뭐 저도 김남국 변호사 그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뭐 물건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자본지사에서 물건을 산다고 하면은 그만한 가격이 높다고 하면 그 정도 품질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속성이고. 만약에 국정원 출신의 누군가를 제가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내가 데리고 와서 고문으로 앉힌다 그러면 그만한 뭔가를 일을 해주길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아니면 그냥 국정원 출신을 누군가를 앉히면 우리가 든든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월 1,000만 원씩 줬다?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명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 고위직 출신 누구 앉혀놓고 우리 그냥 민원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밖에 인정을 안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비판 소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희수 후보자, 헌법재판관 재판소장이죠. 후보자 관련해서도 좀 볼게요. 이거는 조금 이념 문제로 조금 치환되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을 주목해서 선임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뭐 그 부분이 적합한 것이냐, 그 반대한 게 통진당 해상에 반대한 것을 적합했던 것 같은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문제다라는 의견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희수 지금 현재 소장 그 후보자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대행을 맡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게 이제 어떤 면을 보면 각 당과 또 뭐 대법원 이런 데서 이제 뭐 다양한 분을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해서 뭐 헌재 소장이 뭐 되지 말라는 부분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을 왜 소장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그 후보자 낼 때 그 후보자를 어떤 이분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출한다라는 이제 그걸 보내잖아요. 정부에 국회 보내는데 거기서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저는 이걸 들었다. 통진당 해산 문제 등등 그다음 정교조 문제 들면서 이제 그동안 헌법적 가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결정들을 보면 가장 그래 소수 의견에 섰던 분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라는 게 물론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그래도 헌법소장 같은 경우는 좀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소수의 의견을 했던 분, 특히 이제 통진당 해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8대1로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왜 이분을 현재 소장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연로 그 전체 중에서 좀 원로고 그리고 했기 때문에 뭐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그 이유 자체를 전면에 내건 것 자체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서 보면 지금 대법원, 그다음 정당 이런 데 출전하지만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상당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형성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 쪽에서 본다면 아니 앞으로 대법원이나 이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보수적인 색깔로 되는, 진보적인 색깔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마 김민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굉장히 2년 공방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뜨거운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권이 이제 보수냐 뭐 진보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따라서 한꺼번에 이분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이동축이 보수 쪽으로 갔다가 진보 쪽으로 갔다 이제 이러는 건데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너무 보수화되어 있다라는 이제 지적을 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약간 좀 중도 내지는 이쪽으로 좀 약간 인적 구성을 좀 다양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 분명한데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확실하게 좀 그 진보성이 좀 뚜렷한 분을 딱 선택을 하다 보니 이게 좀 상당히 공방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예를 들어서 뭐 그나마 좀 중도 성향인 인물로 헌재 소장을 선택을 했더라면 아마 논란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건 이번에 이렇게 선택을 한 이상은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벼르고 있을 것 같고 바른정당도 아마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뜨거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김희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이념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김희수 재판관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할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뿐인데 내가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진보다라고 이렇게 판명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석기 의원의 어떤 불법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소수의 이석기 의원의 그것을 통합진보당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법리적인 어떤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서 소수 의견을 냈다라는 그 부분에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리적인 어떤 그 내용적인 측면을 어떤 내용을 썼는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는 대법원장의 어떤 자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법원의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 일선 판사들에게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헌법재판소 소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헌법재판소 법에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는 그냥 9명 재판관 중에서 그냥 이 재판관 회의를 주재하는 그 정도 역할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김희수 재판관도 한 명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김희수 재판관이 된다고 해서 진보적인 어떤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하면 이 헌법재판소만큼은 대법원이야 조금 별개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만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전 그동안에 소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헌법과 법률이라는 게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의 인식으로는 권력자라든가 아니면 재벌 편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힘 있는 사람 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만한 누군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재판관 소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재판관 한 명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그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를 이끄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을 이끌어가는 장으로서 그렇게 큰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그 조항에 관해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들은 여러 재판관들은 처벌하는 게 합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그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통진당 하나에만 지금 사례를 집중해서 보면 저분 이념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통진당 자체를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당을 해산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관해서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판소장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서
그게 비록 다수 의견은 주류의 어떤 의견을 따른다 하더라도 소수 의견으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는 재판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이어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요. 이 네. 내용도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일면을 많이 차지한 부분이 아마 한국경영자총협회 관련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좀 뭔가 이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 보니까 박광온 대변인 또 김진표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이렇게 3단 경고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만큼 국정자문위에서. 예, 국정자문위에서 기획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의지를 크게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이제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좀 어떤 중요한 정책으로 예. 하고 또 일자리 문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인천공항 가서 이제 한 그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으로 다 해주겠다 했는데 물론 이제 공기업이 하나는 것이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경총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 기업을 대표하는 네. 건데 아마 경총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 해주면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 문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대기업을 어떤 늘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최소한 좁히는 게 오히려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어떤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측면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정부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총이 벌써부터 우리 정책에 지금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어제 연쇄적으로 지금 이제 네.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인데 저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우리가 기존의 문법에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소통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문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양쪽 다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우리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늘 비정규직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경총이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도 상당히 이거는 이 밑에서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차지하는 비율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일자리는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일자리가 없느냐? 자꾸 대기업만 많이 가겠다는 것이고 그건 왜냐하면 그만큼 중소기업의 월급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다 대기업만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정말 중소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것이다라고 저는 경총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자존심 싸움, 충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껄끄러운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결코 두 어떤 집단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차이는 저는 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뭐 이담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많이 회자된 연유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전했죠. 반박할 필요가 있었느냐, 뭐 다양한 이견을 듣겠다고 하지 네. 않았느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그러니까 얘기였습니다. 예.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한은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제 그걸 이제 확실하게 메시지를 네. 주기 위해서 청와대 쪽에서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내렸고, 뭐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도 이제 같은 맥락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데 약간 살짝 과민 반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한상의 정도가 나서서 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약간 좀 심각해요. 대한상의가 워낙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경총은 사실은 대한상의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정경련은 아시다시피 뭐 사실상 지금 거의 지금 해체 상태인 거고 그나마 이제 경총이 약간의 이제 그 대기업 오너들의 이해관계를 좀 반영하는 그런 정도인데 영향력이 뭐 정경련이라든가 이 대한상의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대기업 그 총수들도 대한상의에 더 공을 많이 들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예. 자, 그래서 조금 뭐 결연한 의지를 내비친 것은 좋았으나 네. 약간 좀 그 상대를 봐가면서 좀 이렇게 이 수위 조절을 좀 할 필요는 있었는데 너무 좀 세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총의 문제라든가 조직적인 어떤 반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컨대 경총이든 아니면 뭐 사용자 측이든 굉장히 심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지금 가장 그 문재인 정부의 1순위 정책이라고 하는 일자리
정책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총의 시각 자체가 굉장히 왜곡됐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총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대기업 문제만 얘기하면 그 대기업이 그동안에 그 일자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 외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왔던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일자리를 늘려가는 정책에 대해서 회피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오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잖아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리해서 일자리 정책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으로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적극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평적인 구조로 만들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이 만약에 경총이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일자리 정책 문제들도 경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풀린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총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어떤 판단이나 계산도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이브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측면이 있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으시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분부터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2000년대 초중반에 그때 갑작스럽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 확대된 그 과정이나 이런 배경을 보게 되면 기업이나 사용자 측에서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를 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기업하기 어렵다, 경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달라, 고용을 유연하다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비정규직이 늘려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경총의 그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측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들여다보지 않고 지금 이 사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국면 자체에서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1호 공약을 제동을 걸고 왜곡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또 이 경총 회장이 했던 2월 달에 이야기를 보니까 이 정부에서조차 그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려고 했던 민간에서 그렇게 일자리를 하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것조차 비판을 했던 경총이 이제 와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일자리만큼은 직접 챙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정말 왜곡될 수 있는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뜻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 때도 나한테 이제 비판할 거 다 하십시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으면 이야기. 그렇죠. 이견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총이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매번 보면 저렇게 하면 결국은 기업들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검찰 수사 두려워해야 되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청와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막 청와대 대통령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전부 다 이제 포함을 하면 사실 경총 입장에서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합니다. 이제 활동을 못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예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자. 예를 들어서 경총 이런 이야기 했으면 대통령이 경총 관계자를 불러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 이야기는 이런데 이게 틀릴 수 있느냐? 현장 이야기는 어떠냐? 사실은 현장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 경총입니다. 거기는 기업주들 다 있고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의견 자체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 간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잠깐은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문제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일자리 만드는 것도 이제 좀 접근 방식은 좀 달리 해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업들이 뭘 비판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불러서 토론하고 그러면 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들이 할 텐데. 근데 처음에 너무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이런 방식을 택함으로 해서 앞으로 아마 경총 자체가 과연 그러면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분위기가 굉장히 경색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총에서 청와대 인식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경총에서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총에서 주장하거나 재계에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왜곡돼서 나온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설득력 있는 논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전부 다 임금을 줄이기 위한 거나 아니면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으로 자꾸 공장에 나간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고충들은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노동유연화 문제도 우리가 일도양단으로 딱 잘라가지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는 동일한 노동을 했을 때 동일한 임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정규직은 무조건 좋고 비정규직은 무조건 나빠 이런 식의 접근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재계가 주장해왔던 내용들은 사실 왜곡을 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늘어났지만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계속 비어왔습니다. 실질 임금은 계속 늘지 않고 기업들의 호주머니에 500조씩 쌓아놓고도 풀지 않고 그럼 그 이익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허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국민이 있어야 기업이 살고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사는 건데 기업들이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고생한 노동자들한테 나눠주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오히려 풀어줌으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진작되면 기업들이 오히려 이익이 더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경총이 국민들한테 어떤 사실 왜곡을 하거나 자꾸 기업주의자만 너무 얘기하지 말고 좀 큰 틀 안에서 이번 기회에 뭔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자고 나오는 태도를 좀 보여주길 기대하는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저런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대기업이 돈 쌓아놓고 뭐 비정규직만 늘리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관치경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수립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결국 그거 아닙니까? 자, 기업에게는 참 이게 참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기업주들에게 돈 쌓아놓고 뭐 기업을 그런 식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설득을 해야지 압박을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네.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청와대가 이제 큰 소리 내기 시작하면 입 꽉 닫고 이분들은 행동을 이제 안 쫓아 하는 거죠. 오히려 더 안 좋을 정부하고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식이 되는 게 사실은 더 나쁜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기업 총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좀 달라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부분을 좀 정밀하게 조율을 안 하면 이거 괜히 소리는 크게 막 이렇게 뭐 나오는데 네, 네. 소리는 뭐 아무리 크게 칠수록 일은 오히려 진행이 안 되는 네. 이런 상황으로 갈 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보기에 얘기- 따라서 말씀하셨던 네네. 게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새 정부가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걸 지금 일자리위원회를 대규모로 만들잖아요. 거기에 지금 경총도 아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노총도 들어가고 경총도 들어가고 사회 각계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노사장 대타협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는 틀을 만들어가는 와중에 아, 우리는 그거 싫어라고 미리 얘기해 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기업을 관치 경제하듯이 압박하는 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 관리를 잘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을 만나서 오찬을 했는데 분위기가 부드러웠습니다. 확실히 이게 부드러운 얘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먼저 한번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정을 아주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지금 내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뭐 내수라든가 특히 소비가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씨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후임 경제팀들이 지금 당면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죠. 이담 앵커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예.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장관입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아마 장관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밥을 못 얻어 먹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와서 이렇게 밥을 사고 또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예.
받아 적지 않아도 되고. 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어제 대통령의 행보 자체는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한 행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역대 정부가 보면 항상 이 뭔가 개선과 발전하기보다는 단절과 보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항상 이제 집권 초기 되면 뭐 사정이 있었고 전 정권의 한 사람들은 죄인같이 취급을 받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축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들을 반대로 하다 보니까 또 실패를 하고 그 다음 정부는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정부의 어떤 역사였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 고리를 끊겠다라는 의지 자체는 저는 높이 살만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임 정부의 장관들을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다 이야기를 하고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무엇인가를 쭉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런 관행들이 사실은 이제 좀 보면 이제는 정착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서 전임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것들을 파헤치고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전임 정부의 잘한 거가 무언가를 먼저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각 기업들마다 했는데 이걸 놓고 지금 이거는 뭐 박근혜 정부에서 했는 일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실제로 한 분들은 실제로 유용한 측면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 것 자체를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일순간에 없애버리면 이것 또한 너무나 큰 낭비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정말 그것이 잘된 부분들을 좀 개선 발전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본다면 좀 문재인 정부에서 전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보기보다는 잘된 부분을 먼저 보고 그걸 어떻게 이 정부에서 승계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만 본다면 저는 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굉장히 일하는 데도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네. 저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안보를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비상국무회의를 열었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정부를에서도 이건 참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걸 굳이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한 건 맞아요. 그런데 타이밍상으로 좀 늦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뭐 어찌 됐건 지금 동거 정부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과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내린 끝에 이제 어저께 이제 이런 그 회동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동거 정부가 지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낙연 후보자마저도 낙마하는 경우로까지 간다면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아마 더 지금 길어질 겁니다. 그럼 한 3개월 뭐 이상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 지난 정부의 그 강요들이 뭐 새로운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정책에서 그야말로 좀 블랙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초기 공약 사업 가운데서 일부 예산 반영을 빨리 시켜야 될 것들을 어찌됐건 좀 반영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좀 협조적으로 좀 가야 될 필요성이 당분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저도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청와대는 각종 다음 정부가 자료 볼 수 없도록 다 봉인해서 봉인 처리해버렸는데 각부 장관들은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 잠깐 앞서서 하셨던 것처럼 이전 정부에서 잘했던 점들은 좀 지속 가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손질해서 보완해서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건 대통령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자리가 그냥 국민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자리가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새 정부 내각이 꾸려지기까지 빨라도 6월 말, 뭐 늦으면 한 7월쯤에 돼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동거정부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면 현재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장관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아마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그 장관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 양해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이제 국정농단 관련한 소식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무래도 지금 새롭게 들어온 소식은 이번 주에 정유라 씨의 귀국이죠. 최순실 씨의 딸. 어떤 비밀을 안고 들어오게 될지 그녀는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하게 될지 상당한 뭐 기대 또는 뭐 비관적인 전망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는 특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추후에 검찰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장을 거다 서울 검사장으로 둔 이유를 그대로 증명하는 게 될 거라고. 예, 네. 일단은 특검이 앞서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예. 발부되어 법원에서 있는데 발부했고. 굉장히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예. 2023년 8월까지로 네, 기간을 길게.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법원에서. 네, 예. 지금도 현재도 체포영장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건지요? 네, 이제 일단은 그 특검에서 직접 그 덴마크 검찰과 사법공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이 사법공조라고 하는 건 나라 간의 어떤 사법공조는 법무부를 다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특검이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이 법무부가 덴마크 법무부에 요청을 한 다음 또 덴마크 법무부가 해당 검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 정유라 씨를 데려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공조를 한 다음에 아마도 우리나라의 검찰 관계자가 직접 그 덴마크로 날아가서 정유라의 어떤 그 신병이나 이런 것들을 인수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체포영장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네. 정유라를 체포하는 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정유라를 구속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그 영장 발부를 신청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덴마크에 가서 바로 체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제3국으로 경유한 다음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는 순간부터 체포를 해서 아마도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시간을 가장 좀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을 보입니다. 고려해서. 네, 네. 그러면 체포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 체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경재 변호사는 일단은 지금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발부를 받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 씨는 지금 덴마크에 있는데 덴마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이경재 변호사라든지 최순실 씨 변호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체포 자체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지금 들어오지 않고 도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은 명백히 인정되고요. 다만 이제 구속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정유라 씨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에 수사의 어떤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뭐 정유라를 지금 뭐 수사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 또는 발부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 씨에게 하나만 더 법률적으로 여쭤보면 정 씨에게 주어진 혐의는 뭐죠? 예, 지금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업무방해 혐의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화여대 교수들이 이미 다 재판을 받은 상황이고 범죄 혐의 사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알고서 본인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특검에서 검찰에서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이 업무방해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들여다볼 부분은 아마도 삼성 뇌물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했고 정유라 씨는 모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덱스포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유라 씨가 직접적으로 삼성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최순실 씨가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어렴풋이라도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경제공동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정유라 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업무방해 이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좀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크게 보면 재산 형성과 관련된 부분들일 것 같은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저희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한 얘기가 있죠. 이 얘기도 한 번 더 듣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아닙니다. 최순실이 돈 많아요? 돈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쪽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돈에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빼돌리려고 집착을 했을까요? 대통령을 위해서?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만족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충족이라는 것도 없어요. 본인이. 좀 정신적으로 좀. 뭐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요. 네, 본인 자체가 욕심이 끝이 없다. 네, 남한테는 인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간의 사람들이 추정하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의혹을 제기한 부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적어도 직접 보지를 못했어도 뭐 소위 말해서 어머니가 많이 얘기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뭐 있고. 알려진 성격상 많이 얘기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뭐 은닉재산에 관련해서 본인이 이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해외에 많이 머물러 있었고, 그렇죠. 뭐 말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측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이 최순실 씨의 성격이 보면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자기가 어린 사람이 바로 정유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가 뭐라고 그러면 최순실은 일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방에 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정유라가 들어온다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일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정유라 씨가 보면 그동안 뭐 집안에서도 보면 거의 이제 그 최순실 씨를 본인과 굉장히 좀 뭐 서로 부부가 모녀지간에서 싸우고 뭐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비밀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보다는 자기 지금 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빨리 데리고 와서 자기 가정을 꾸리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최순실 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예. 지금 같은 경우 최순실 같은 경우는 나 한 적이 없어. 지금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순실은 아니 그부터 엄마가 만났는데요?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 최순실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그 지점을 상당히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갈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안마다. 그래서 아마 정유라가 자칫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두 듭니다.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려진 바로는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얘기를 안 할 가능성, 또 오히려 반대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장시호 씨처럼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할 가능성. 이현정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나 기자의 요청에 따라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월 달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1월 달에 인터뷰를 했을 때 사실은 최순실 씨에 대한 그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더라도 법률적인 어떤 조언을 한다고 한다면 기자들의 어떤 답에 절대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고 또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기자가 묻는 말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도 않은 말에 적극적으로 답을 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삼성 계약과 관련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 또 인터뷰를 또 했고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정유라 씨나 이런 성격 자체가 굉장히 뭔가 엄마를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을 조금 생각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어떤 가족 관계하고 좀 다릅니다. 보통 어떤 가족 관계에 공범들이 있으면 엄마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수사관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얼머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정유라 씨의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엄마가 했다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다 떠밀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받는 과정에 증거나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들이밀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아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솔직하게 어떤 튀는 발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항상 교차하죠. 그동안의 발언들이 굉장히 트레이닝이 많이 된 상태로 얘기를 한 거다라는 시각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 덴마크에서 인터뷰한 내용 보면은 철저하게 교육받은 대로 인터뷰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드러난 사실로 보면은 뭐 정유라 씨가 엄마하고 틀어져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엄마하고의 관계를 내가 기자회견을 해서 폭로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 덴마크에서 인터뷰할 때는 전 초등학생 이후로 본 적도 없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허점들을 제대로 어떻게 검찰이 수사하면서 잘 짚을 거냐. 그래서 지금 뭐 돌출적인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 좌충우돌 성격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정유라 씨 입을 열 거냐 이게 큰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 뭔가 폭탄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인터뷰 덴마크 현지에
있으면서 한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폭탄 발언은 없었거든요. 예. 예, 의외로. 그리고 나중에 다 이렇게 분석해서 보니 의외로 잘 교육받은 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네. 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분석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국내로 들어왔다라고 전제를 하면 더 옆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아마 그 딱 한정된 발언 이외의 발언을 안 내놓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검찰 조사에서는 좀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도 한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국말로 추궁당하니까 좀 다르겠죠. 영어로 하는 것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